자, S 수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,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별게 없어요.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됩니다.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옛날에 저의 윤리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윤리가 약간 서브로 배우는 과목처럼 배웠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. 그래서 되게 막 애들 다 자고 막 그랬었는데 윤리 선생님이 딱 처음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. 나는 너네가 이 수업을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윤리에 대한 거에 측면에 좀 한 가지 꼭 알고 갔으면 하는 게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 말똥말똥 잘 들을 때니까 애들이 이제 주의 깊게 들었죠. 무슨 말씀을 하시냐 들어보니까 윤리는 별게 없다.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는 거에 딱 반대로 살면 그게 윤리적인 삶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. 물론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성급한 일반화죠. 음,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. 수식을 쓰는 방법은 딱 본인이 연습장에 쓰는 거에 반대로 쓰면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데 저도 연습장에 이제 그냥 풀이를 쭉 진행을 할 때 리미트 같은 걸 쓴다고 쳤을 때 이렇게 써요. 뭐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뭐 리미트 fx 이러면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리미트를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쓰지 않습니다. 절대 이렇게 안 써요, 저는. 이게 완전 습관돼 가지고 리미트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. 뭐 개념 강의할 때나 뭐 가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잘 안 쓴단 말이에요. 하지만 답지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, 안 될까요?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식, 방정식, 함수 이 세 개의 개념을 혼돈해서 사용해요. 그러니까 잘 몰라요. 아직도.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이런 다항식이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식이죠. 그렇죠? 다항식이잖아. 이 다항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. 어떻게 방정식 만들 수 있어? 뭐 수백만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는 0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 두 개 찾아라.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요. 그 다음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혹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는 거죠. 그래서 식과 방정식, 함수는 엄연히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. 이 얘기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한번 다루는데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저뿐만이 아니라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 출제하신 교수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표현을 써야 하는 과정에 이런 식을 쓴다든지 함수를 쓴다든지 혹은 함수를 써야 되는 과정에 이런 방정식의 형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감점 요소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수능 문제를 풀거나 내신 문제를 풀 때 뭐 서술형이 아닌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풀리거든요. 그렇죠? 방정식으로 두고 판별식을 쓰나 함수로 두고 판별식을 쓰나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식은 요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판별식 써서 뭐 하면 다 된다고. 다 되는데 논술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정확히 알고 쓰셔야 돼요. 수식 자체를 그냥 다음 풀이를 생각해내기 위한 그냥 생각의 흐름을 쭉 적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답을 냈어요. 이미 나는 다 결론을 내고 다 답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걸 얼마나 더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도구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키포인트예요. 그렇죠? 어,
그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. 범위와 단위입니다. 자, 일단 뭐 센티미터, 뭐 요거부터 얘기를 하죠. 센티미터, 미터, 뭐 초, 분. 자,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단위가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위를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답에 단위를 꼭 써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다 객관식 답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혹은 주관식 답이라 해도 숫자만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잘 안 써. 근데 이 단위를 안 쓰잖아요. 그건 틀린 거예요. 엄연히 말하면 답을 틀린 거예요. 오케이?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무조건 잘 보고 써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지만 이 강의를 듣고도 첨삭 받을 때 단위를 지적받는 학생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.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게 본인이 되지 않게끔 단위를 꼭 잘 신경 써서 써주세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범위죠. 범위는 뭐 원래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잘 못하잖아요. 그렇죠? 어렵죠. 자, 그리고 이 범위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치환할 때야. 치환할 때. 사실 다른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범위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.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, 성지출판사에서 나오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 유머 코드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유머 중에 하나죠.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여서 이름을 남기고 뭐, 뭐 변수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단가요? 뭐 그런 표현이 있죠. 그래서 그만큼 그 재미없는 아저씨가 농담을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x-1을 t로 치환했다라고 쳤을 때 x에 대한 범위가 1에서 2 사이였다면 1 이상 2 이하였다면 t의 범위는 0에서 1 이하가 되겠죠. 그렇죠? 조금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 x-1이 얘니까 x-1과 t가 같죠. 범위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치환할 때에 대한 범위를 꼭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. 그래서 변수를 최대한 적게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치환한다라는 거는 사실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. 그죠? x라는 변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t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있어서 이 치환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당연히 치환을 해서 변수를 늘려 나가야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면 최대한 x로 끌고 가라 이 얘기예요. 범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. 그러니까 범위의 변수들이 많아지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. 됐죠?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우리 이 수학적 귀납법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 뭐야? 귀납법 그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알죠? 이제 쭉 뭐를 증명해 보도록 하자. 증명해 봤다 해서 보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디디디디 뭐 가 디디디디 뭐 디디디다 해서 요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 해서 뭐 빈칸을 가를 fn이라고 했을 때 뭐 f5의 값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쭉 구하는 거 있잖아요. 아이고 숨차. 어쨌든 그런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에 나오는 그런 이제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증명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 봐 놓으세요.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어떤 문장에 땡땡땡 해놓고 기억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 기억에 의하여 뭐 땡땡땡땡 해서 뭐 니은을 인수분해했을 때
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역, 니은 이렇게 문장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해놓는 이런 방법들을 볼 수 있는데, 이제 본인이 이제 논술을 쓰면서 이런 증명 과정들의 기호를 붙임으로써 조금 보기 좋게 글을 구성한다면 훨씬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. 이런 부분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좀 보고 싶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교과서 펼쳐보세요. 교과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런 표현들이. 그래서 교과서 속의 증명 과정들이 가장 모범적이에요. 가장 객관적이고.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많이 베껴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능력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삭할 때 조금씩 다 곁들여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. 됐죠? 이 부분은 딱히 뭐 쓰고 가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이제 다른 부분에서 첨삭하면서 수식 관련해서는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따로 연습 문제 같은 건 없고요. 마지막으로 좀 같이 보고 갔으면 하는 게 요거예요. 자, 어떤 식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앞의 과정은 이제 3으로 묶은 과정, 그리고 3으로 나누어지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과정을 다 일일이 잘 써놨고요. 그 다음 뒤에 과정은 뭐 얘를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풀이에 의하여 x는 1, x는 4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게 더 좋냐? 뭐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오른쪽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. 그러니까 논술을 채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논술을 보는 학교는 없어요. 논술을 안 보고 말지 이런 계산 과정까지 다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절대. 절대 아니에요. 절대. 그러니까 이런 거 오버하지 말고 이거 내가 아는 거 나왔다고 아주 기뻐가지고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최대한 간략하게 2차 방정식 풀이에 의하여 이런 근이 나온다.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much better 훨씬 좋습니다. 됐죠? 이 부분 좀 잘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 항상 얘기하면은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왼쪽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? 이런 얘기를 꼭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다른 건데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식은 절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식, 방정식, 함수 이런 거 헷갈려서 쓰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단위 같은 거 답 쓸 때 꼭 답 쓸 때뿐만이 아니에요. 풀이 과정 쓸 때도 꼭 잘 포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늘리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로 최대한 푸시고 혹시라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그 치환된 변수에 대한 범위도 꼭 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증명 과정들을 잘 참고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게 좋은 과정들인지 그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됐죠? 수식 쓰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